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원래는 아침에 2분 많이 뵀거든요. 예. 밤까지 일하시네.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바쁘면 좋죠. 아, 그렇죠. 예, 요즘 같을 때. 저희는 좋은데 예. 힘드실까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ISN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침에 매일 출연하시는 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요일이시죠? 목요일날 원래 출연하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다른 방송까지 포함하면 매일 하죠 아침에. 근데 오늘 이게- 또 밤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아침에 항상 그 컨디션을 맞추는데 네. 제가 좀 밤에 약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으셨어. 원래 이 상당히, 정도는 아니신데. 네, 업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아유, 노력 안 됐는데. 조금만 그런가요? 더 업 시켜주세요. 아니야, 금요일 알겠습니다. 밤에 나와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냥. 화가 나시네. 예. 아 그렇진 않고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또 저녁에 나야 또 뵐 수 있으니까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운 아,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아마 이제 연말 양세가 이제 좀 바뀔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어제 선물옵션 만기가 지났고 미국은 이제 오늘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네. 아마 이제 11월 달 말 그 MSCI 리밸런싱부터 해서 12월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 요렇게 하면 그 연말에 이제 패시브 자국 이동은 거의 다 이제 끝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증시 국면이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액티브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서 증시 국면에 좀 전환이 올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물가지표부터 FOMC까지 있었는데 그 먼저 이제 FOMC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면 그 사실 이번 FOMC에서는 파월의 그 발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론 이제 이번은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했고 점도표가 과연 3번이냐 4번이냐 아니면 뭐 패드 워치처럼 5번이냐 이렇게 기대감을 확 키웠다가 이게 만약에 그 저는 3번이면 증시가 좀 오적으로 반응을 할 거고 네. 만약에 이게 2회 정도로 보면 시장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전조표상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이번 파월이 했던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금리 인하가 그 경제가 악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네. 정상화되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멘트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예측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기 사이클 상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와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시장의 반응이 이제 아마 극과 극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가지지만 사실 과거 사이클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고 막상 인하되기 시작하면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금리 인하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증시가 항상 올랐다가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이제 증시는 굉장히 안 좋았죠. 요거 아, 그래요? 차트를 하나만 보면 네. 예. 요게 이제 실제 금리와 주식 시장의 수익률 관계인데 S&P 500과 실제 금리의 등락을 좀 비교한 부분인데 요 회색이 S&P 500이고요. 네. 위쪽이 이제 실제 금리인데 실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 시장이 좀 하락했던 예가 많고 물론 이제 엇박자가 났던 경우도 단기간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금리가 하락할 때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기 직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뭐 이론적인 것과 실제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상당히 그 괴리감이 느낄 때가 많은데 네.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되려면 적어도 경기 사이클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분기 정도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지표가 충격이 오든지 혹은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든지 한 분기 정도 충격이 와야지만 대부분 패드가 금리 인하에 나섰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한 분기 정도 금리 그 충격이 오면 실제로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이론적인 부분과 막상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닥치면 실제로 증시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금리 인하가 내년에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을 가지는 게 과연 1분기냐, 5월이냐, 12월이냐, 이게 한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5번 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들어갈 때 시장 반응이 과연 금리 인하에 막상 진입하게 되면 좋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파월의 발언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 경제 악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만약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이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진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보면 결국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뭐 예전처럼 경기가 가열로 가고 고용이 완전히 폭발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경기가 활랑으로 가서 이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에서 왔던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고 여기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특히 공급망 교란과 거기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조를 했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파월의 이번에 발언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 상황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런 공급망 교란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그림을 잠깐 보면 공급망 지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상태, 거의 팬데믹 이전 상태로 회귀를 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던 공급망 교란이라는 가장 큰 부분이 정상화되었고 예.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야기됐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급망이 정상화된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파월의 이번 발언은 아마도 이거를 좀 염두에 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이번에 발언했던 금리 인하가 경제 악화가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증시가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혹은 뭐 우리가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나쁠 게 없어지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월에 대한 시각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이 만약에 진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냐 차이가 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이번에 언급했던 부분이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 몇 해보다도 조금 더 매크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그 암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실질 금리와 주식 시장 누적 수익률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 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회색 그래프가 S&P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S&P 500의 움직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수익률로 계산한 거고요. 수익률 이제 등락을 좀 보는 건데 네. 이게 그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항상 비교한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지금 금리 동결 시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주식 시장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 시기는 주식이 올랐던 시기도 있고 네. 주식이 내렸던 시기도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는 보편적으로 금리 인하되는 시기는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내렸던 적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거는 금리 동결 시기에는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시기는 이전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실제로 뭐 시기별로 너무나 등락이 달라서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 네. 다만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결국 이제 그 구조적 성장세를 가지는 특정 섹터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실제로 증시는 여기에 반응하는 섹터는 좀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만 일단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가 올 초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빅테크와 관련되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가다가시고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금리 동결 시기는 계속 그 종목들이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FOMC 끝나고 선물옵션 만기까지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그 패시브 자금 이동이 정리가 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섹터별 종목별 차별 현상이면서 아마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시와 이제 관련해 보면서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이 결국은 그 올 한 해를 보면 그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네. 대부분의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말은 90% 이상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체감으로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유가 그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다가 산타랠리가 없어지면서 네. 연초에
극도로 심리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마치 우리가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듯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할 걸로 보였고, 뭐 성장주라든지 나스닥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네. 실제로 올 한 해 뚜껑을 열어보고 그 종목들이 정말 쉼없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 적어도 이번 그 FMC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비관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올 한 해 보면 동행성 지표와 이 서베이나 선행성 지표 간의 괴리감이 제가 볼 때 역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그 리포트의 흐름을 본다면 항상 비관적인 흐름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나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런 형태의 반복이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올 한 해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해였죠. 그래서 이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특히 서베이 지표 간의 괴리감이 작년 이제 10월 달을 이번 올해 10월 달을 넘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괴리감이 좀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는 보통 우리가 소비와 관련된 심리 지표라든지 네. 어떤 그 조사에 의한 서베이 지표는 대부분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고 거기에 가장 큰 일조를 했던 게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더 많이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아마 이번 FMC에서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연착륙 쪽으로 또 골디락스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이제 기울어질 건데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부분을 아마도 투자자가 체감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체감이 만약에 그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까지 전달될 때쯤이면 주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올 초에 제가 그 처음에 이제 3% 나와서 1월 달에 그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올 한 해 무조건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상당히 댓글 욕을 많이 들어먹었거든요. 그래요? 경기가 지금 올해 이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를 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근거가 금리 동결 시기에 보면 2000년대 90년대 이후에 금리가 동결됐던 5번 경우의 중에서 한 4번 정도가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를 이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데이터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유는 그만큼 이제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는 특정 섹터에 한해서만 이제 금리 동결 시기에는 주가가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이제 자료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까라고 했던 그 자료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장당기 금리 역전차였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장당기 금리 역전차와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원래 이제 경기가 이 장당기 금리 역전차가 나서 침체로 갈 때는 실제로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으로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역전차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역전차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 2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와 97년도 이때가 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제 역시 이제 빅 이벤트들이 있었던 때인데 뭐 97년 다 하는 것처럼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고 네. 65년, 67년 요때는 그때 민주당 정부에서 나와서 정말 미국이 흥청망청 좋았던 마지막 시기에 포퓰리즘에 의해서 복지에서 재정 정책을 퍼부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경기가 침체에 가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야기됐던 첫 번째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도 장당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금리 역전차가 나버렸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난 역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뒤쪽에 장기 금리가 만약에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 역전차가 회복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세 번째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계속 제목에 써 있는 게 새로운 증시 국면이라고 이렇게 또 느낌표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그 진짜 문제 없이 어디서 이제 꺾이지 않고 경기가 꺾이지 않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일단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계속해서 서베이 지표나 선행 지표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가지다가 그게 막상 동행 지표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현상이 네. 계속 반복되는데 유일하게 올 초부터 연착륙이나 골디락스에 대해서
유일하게 1월 달부터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파월 의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 사실 파월 의장이 3월부터 연착륙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발언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 더 가감하게 노랜딩에 대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장이 금리나 혹은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파월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3월 달에 저는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 게 파월의 발언을 보면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이 파월의 발언은 항상 그 세네 번 들어보면 의미가 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표현상에서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주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자신 있고 본인의 업적을 내세울 때는 보통 나는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약간 자신이 없을 때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표현 씁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이 없을 때는 연준의 직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말했던 비슷하네요. 거는 네. 주어를 좀 저랑 잘 비슷해요,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이제 그게 느껴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아졌어. 또 국채금리도 떨어졌어. 근데 고용은 탄탄해. 여기에 우리했던 소비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우리로 치면 속칭 뭐 꽁 묶고 알 묶고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어떻게 보면 패드에서는 예전에 닷컴 버블 위에 그린스펀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아마 느꼈을 때 그린스펀 이후에 이런 경기에 대한 통계 컨트롤을 가장 잘했던 게 본인이 아닐까라는 게 나갔다. 좀 느껴지거든요. 발언에서. 어깨에 약간 뽕이 들어갔죠. 지금.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아마 이런 자신감이 조금 더 발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그럼 보여집니다. 어깨 이제 뽕이 들어간 이유가 이제 내년에는 연착륙이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시한 그런 자신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분이 좀 높게 평가해줄 부분은 예. 그거를 3월부터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정도 일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번에 FMC 때 종지부를 찍은 것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오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여기 정말 새로운 증시 국면 이렇게 해서 제목인 것만큼 내년은 과거와는 조금 패턴이 다른 약간 연착륙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 올해 초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은 물론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은 뭐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객관적으로 리포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예. 네. 대부분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레포트를 보면 대부분 4개 섹터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하나는 AI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쪽, 그리고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쪽,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부 경기 소비재 일부 쪽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뭐 AI 반도체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하고 좀 별개 미국은 어쨌든 이쪽이 지금 상당히 강했으니까 주가 네. 흐름도 이렇게 보이고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이게 팬데믹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헬스케어 때 대부분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팬데믹 기간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팬데믹 기간에 병원 안 가잖아요.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혹시 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팬데믹 기간에 신약을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 그때부터 신약이 보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도 팬데믹 끝나고 나서 한 1, 2년, 2, 3년에서부터 한 4, 5년 정도까지가 제약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과거의 팬데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팬데믹이 또 있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번이 5번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러니까 메르스-사스를 빼고요. 그것도 그치. 팬데믹으로 분류는 됐었어요. 됐고 네. 그 전에 50년대, 60년대 홍콩 독감하고 아시아 독감이 있었어요. 맞아. 홍콩 독감하고 아시아 독감이 있을 때 그때도 뭐 크진 않아도 환자 수가 100만, 200만 넘어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팬데믹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 때. 네. 여기에서 스페인 독감 이제 중간에 잔잔한 홍콩 독감 50년대, 60년대 아시아 독감에서 네. 이번이 아마 4번, 5번째죠. 네. 팬데믹. 그래서 많이 아팠어. 우리가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잘 모르죠. 네.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때 우리는 그때는 뭐 한창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네.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니까 이번에 5번째인데 그때마다 한 2, 3년 지나서 4, 5년까지 제약회사 주가가 좋았어요. 신약 출시가 그쪽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보면 올 하반기에 넘으면서부터 뭐 비만, 당뇨, 탈모 주로 질환 치료제하고 만성 치료제 쪽으로 신약이 지금 보물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게 과거에도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는
신장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들 주가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뭐 AI 반도체,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 소비재 일부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좀 이제 좀 헷갈리죠. 저도 제가 볼 때도 경기 소비재 쪽은 좀 헷갈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 소비재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를 자동차나 애플, 휴대폰, 모바일폰 쪽으로 많이 정점을 잡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소비재에 비해서 자동차와 이 모바일폰 경기 소비재의 가장 정점, 예전에는 가전을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그렇게 잡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은 저도 좀 잘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는 내년 1분기까지 뭐 수요 둔화가 너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일부 뭐 다시 그 현대차나 기아차, 토요타 이런 쪽을 보면 하이브리드나 일부 내연기관차는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노표도 내는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팩트셋에서 자료를 이제 인용해 주셔서 박 팀장님 예. 그때 내년에 되게 EPS가 좋을 만한 섹터로 헬스케어를 헬스케어. 꼽아 주셨었고 예. 그러니까 팩트셋이 꼽았었고 팩트셋이.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던 도대체 내년에 헬스케어에 무슨 일이 발생하길래 이게 좋아지냐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때는 워낙 그 사실 의료 인력 자체가 없었고 그때는 의료 인력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환자도 없었고 환자는 다 대부분 팬데믹 코로나 환자였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사실 그 약을 출시하지 않았었고 이 파이프라인들이 쭉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아 그게 진짜로 거기에 이제 사실 도움이 될수 헬스케어가 또 있겠구나. 대표적인 그 네.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화랑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렇게 이제 또 뭐 분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빅테크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뭐 요즘은 하도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분석하다 보니까 뭐 매그니피센트 7에서 내년은 5로 갈 수 있다. 뭐 테슬라가 탈출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계속해서 이쪽은 관심을 가지신 게 맞을 것 같고 예. 이전에 그 9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동결 5번 가운데 4번이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가 빅테크 기업들이 그 나서지 못했던 때는 닷컴버블 직후 때 그때는 뭐 당연히 뭐 나스닥 빅테크들이 나설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면 나머지 4번에서는 모두 그 주도 섹터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스닥 기업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마도 금리 동결 시기에는 금리 인하나 상승의 영향, 경기의 측면을 조금 덜 받는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네. 아마 그게 90년대 이후에는 아마 나스닥 관련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딱 그런 국면이 뭐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번에도 그게 올해 AI 반도체, AI 모멘텀 이런 게 확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또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올해는 그 좀 상당히 힘들었지만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 EPS 전환율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내년에 가장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한국이 EPS 전환율, 그러니까 그 말은 올해가 차악이었다는 거죠. 네. 차악이었다는 거고 내년에 EPS 전환율이 큰데 아마 그 이유는 아마 반도체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가장 클 것 같고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은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국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내년에 이제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 있는 해에 주가가 빠졌던 경우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동안. 그 4번은 뭐 대공황이 들어왔던데 2차 세계대전 때. 혹시 그 표가 있을까요? 네, 표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 표를 잠깐 보면 2024년 내년 대선 때를 보면 실제로 미국은 대선에 주가가 나빴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대선의 주가가 평균 수익률을 상회했는데 예. 빠졌던 때는 저기 보시면 대공황, 뭐 2차 세계대전, 뭐 닷컴 버블 같은 IT 버블 때, 그다음 리먼 파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대선의 주가가 상당히 평균치보다는 상회했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년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 교과서 미국은 값인데. 예. 미국 걱정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이 그럼 기회네요. 아니 내년이 기회이려면 대선, 지금이 대선. 기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야지 이제.
그쵸. 당장 예. 라인 나우. 내년이 기대면 예. 그쵸. 지금 사야 됩니까? 뭐 이래. 벌써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야금야금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빅테크도 빅테크인데 이제 뭐 최근에 약간 러셀 2000이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내년에는 왜냐면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너무 막 깨진 중소형주들도 많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실적이 또 개선되는 애들도 많으니까 야 어찌 보면은 아웃퍼폼하는 애들이 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이제 주인공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실 저도 그게 이제 약간 마음이 교차하는데 예. 그 올 한 해 저도 그 레포트 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음은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예.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S&P에서 이제 시총이 거의 한 30% 넘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갈 거라는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가 또 물론 역할을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또 하나는 그 소형주와 대형주를 비교할 때 금리 동결식에 대형주가 월등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빅테크에서 대형주라는 게 역시 이번에도 저는 성립하는 건가라는 게 좀 보이고 그래서 관심은 저도 소형주에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 데이터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대형주가 훨씬 좋았어요. 예. 한 가지 우리나라 기업을 예를 들면 조금 차이 나는 게 우리는 대형주에서 가치주도 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대형주가 그 코스피에서 일부에 이제 몰려 있는 부분 때문에 평가를 그쪽으로 해서 그렇지 그걸 그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 결국 대형 기술주가 좋았다. 요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형 기술. 금리 동결시기에. 야, 다 팔아야 됐네.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이 기회다 산 게 다 예. 중소형. 그러니까. 야, 알겠습니다. 또뭐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외부 환경은 어쨌든 외부 환경은 과거 통계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 환경이었던 건 맞고 실제로 그러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좋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요거 그림 차트 하나만 볼까요? 네. 이게 2004년도 EPS 전망치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S&P 500 기준이고요. EPS 예.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내년 1분기와 특히 2분기 때까지가 아마 가장 EPS 성장률이 크게 나올 걸로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본다면은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은 좀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 최근에 그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가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내년 2분기까지는 아마 주식을 조금 치열하게 해야 될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내년 2분기. 야, 진짜 사실 이게 많은 IB들의 네. 평가가 막 확연히 다르니까 또 모건 스탠리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네. 뭐 골드만이나 뭐 다른 데서는 또 괜찮다 그러고 도이치뱅크에서 괜찮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이게 모르는 거야 본인들도.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다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행지표, 선행지표의 그 괴리감이 치열하게 뭐 계속해서 1년 동안 흘러왔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뭐 모건 스탠리가 5월이다, 골드만삭스가 12월이 됐는데 결국 사람들이 신뢰한 거는 빌 에크먼이잖아요. 빌 에크먼이 나와가지고 진짜 맞아. 내년 1분기에 합니다라고 하면 예. 뭐 모건 스탠리나 그 골드만삭스보다 오히려 이제 올해는 그런 분들의 입김이 더 센 거죠. 예, 레포트보다. 맞아요. 아마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 그 2022년 때는요. 네. 마이클 버리가 그 트위터에다가 지금 X지만 여기다 말 한마디 하잖아요. 네. 조회수가 한 20배, 30배가 높아요. 다른 이제 구루들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니까 전부 이제 그쪽으로 뭐 JP 모건이 뭘 하든 뭐 막 듣지도 않아. 그냥 마이클 버리 한마디에 다 우르르. 그게 저도 요즘에 느낀 건데 약간 분위기가 예.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그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땠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지도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랜빌 같은 분들이 음. 방송에 뭐 토크쇼 같은 데 저녁에 나와서 이번에 뭐 주식시장 다음 분기부터 급락할 겁니다 하면 진짜 그 다음 한 2%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맞아, 지금도 맞아. 뭐 빌 에크먼 혹은 뭐 드래켄 밀러 이런 분들이 뭐 예. 나 엔비디아 팔았어 드래켄 밀러 얘기하면 일단 엔비디아 조정을 받고 예. 빌 에크먼 채권 뭐 이렇게 했어 하면 그게 채권 정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너무 레포트가 1년 내도록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지도 있는
있는 사람분들의 말에 더 쏠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도 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양말님께서 이런 말을 1시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모르는 거다. 아 참. 참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상황이니까 일단 내년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뉘앙스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내년은 이제 연착륙의 기대감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과거와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네. 그러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확연한 것 같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섹터나 뭐 빅테크냐 뭐 중소형 성장주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헬스케어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혹시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될지. 커뮤니케이션은 내년에 무슨 이슈가 있어요? 아까 헬스케어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내랑 미국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잘 체감이 다 안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그 7월 이후에 쉬었다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대부분 다 회복됐는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그렇게 성적이 양호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은 쇼핑몰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커머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4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쪽에 광고나 이런 부분이 회복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것과는 커뮤니케이션이 별개니까 아마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급적 얘기할 때 그 섹터를 빼고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어요. 뭐 정말 일찍이 이루어지면은 뭐 경기가 어디가 부러진 거다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께서는 그 말에 그러니까 뭐 4분기쯤이나 3분기쯤 돼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는 뭐 금리 인하 시점은 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뭐 패드워치 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패드워치가 이제 5회 정도에서 원래는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점도표 상황은 한 3회 정도면 네. 저는 원래 이번 3회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 내년 한 하반기 가야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파월의 반응을 보니까 금리 인하가 경기 악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면 5월에 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하반기보다는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거는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의 약간 쇼잉에 대한 부분 어떤 경기에 대한 쇼잉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 번 정도 하면 조금 텀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제 생각에는 원래는 하반기에 예상했다가 5월 정도면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기대됩니다. 내년 대선도 있고 새로운 증시 국면이다. 새로운 증시 국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채권에 대한 뭐 중요성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기대가 되는 2024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